76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저자 백승만. 출판일 2023년 9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부자가 가는 길을 알아보자. 책 소개. 지난 수백 년간 전쟁, 질병, 약은 서로 잘 맞물린 새 바퀴처럼 역사를 이끌어왔다. 무통분만에 쓰이면서도 2017년 미국에서만 2만 8천여 명을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펜타닐. 제국주의 시절 아프리카 탐험가에게 지급된 기생충약. 제2차 세계대전 중 개발된 페니실린. 병사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마약류 각성제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남북전쟁 당시 진통제로 더없이 소중하게 쓰인 모르핀의 원료. 아편은 아편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스페인 독감은 역설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데 일조했다. 미국의 한 여성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줍고 왜 온몸이 마비되었을까? 교양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추기경들이 왜 하나둘 죽어갔을까? 검은 비닐봉지와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왜 도쿄 지하철이 마비되었을까? 가미카제 특공대는 왜 비행 직전 일왕이 건넨 차를 마신 걸까?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은 왜 아군 기지를 폭격했을까? 1분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인기 강의 교수이자 약학자이기도 한 저자는 다소 자극적이지만 갖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곁들여 아편부터 펜타닐까지, 메스암페타민부터 ADHD 치료제까지, 피조스티그민부터 PTSD 치료제까지 약의 관점에서 역사의 그림자와 일상의 기원에 대해 서술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전쟁, 질병, 의약품, 인물은 역사에서 미친 존재감을 자랑할 것이다. 이들이 펼치는 기나긴 악연의 역사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저자 소개. 저자 백성만, 약학자, 서울대학교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댈러스에 위치한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현재는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천연물과 의약품의 효율적인 합성이며 이러한 유기화학 및 의학화학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신규 개발 못지않게 기존 의약품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 강의, 전쟁과 질병, 기나견의 역사를 운영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약은 전쟁에 기생하고 전쟁은 약을 먹고 자란다. 전쟁은 약을 만든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아편의 수입이 막히자 독일은 페치딘이라는 약물을 개발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진통제로 널리 쓰인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펜타닐 역시 페치딘의 구조를 기반으로 1960년대에 개발된 약물로 미국에서는 2017년에만 2만 8천여 명이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했다. 남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럽인들에 대항해 독화살을 제작할 때 사용한 튜보큐라인이라는 물질도 1950년대까지 전신마취에 사용되었다. 전쟁에서는 생화학 무기에 맞서고자 그 예방약으로 독을 복용하기도 한다. 1990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무협지의 주인공이 조금씩 독을 먹듯이 그들은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해독제를 조금씩 먹었다. 그러나 정작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미군은 날마다 먹던 그 해독제에 중독되고 말았고 전쟁이 끝나고 참전용사들은 걸프전 증후군이라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에 시달리게 되었다. 약이 전쟁을 만들기도 한다. 각성제로 사용된 메스암페타민이 대표적이다. 1893년에 나가이 나가요시가 합성한 메스암페타민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필로폰이라는 피로 회복제로 널리 쓰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 군인들의 야간 행군에 사용되었다. 특히 기갑부대의 전차부대원들에게 많이 지급되었는데 그들이 좁고 더운 탱크 안에서 잠도 자지 않고 3일간 진격하도록 각성시켰다. 가미카제 특공대가 자살 비행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마신 것도 일왕이 건넨 필로폰차였다. 한편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미군 파일럿이 번쩍이는 불빛을 보고 아군에게 폭탄을 투하했다. 암페타민이라는 각성제로 인한 지나치게 빠른 반응 속도와 공격성 때문에 일어난 참사였다. 모르핀 역시 남북전쟁 때 진통제로 쓰이던 더없이 소중한 약이었지만 모르핀의 원료인 아편은 아편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2002년 체첸 반군이 일으킨 모스크바 극장 테러 사건에서 67명의 인질을 죽인 수면가스의 성분도 다름 아닌 펜타닐이었다.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는 어떻게 전쟁이 질병과 약을 만들고 다시 약이 전쟁을 만들었는지, 나아가 이러한 흑역사가 단순히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까지 스며들어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전쟁과 질병은 끊임없이 교류하며 인류를 괴롭혀왔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질병의 역사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는 코로나19가 세상을 어떻게 멈추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인류사에 끼친 영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위험한 악당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과 질병의 역사에 의약품이 끼어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의약품이 때로는 전쟁의 선봉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다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전쟁이 남긴 질병, 의약품과 함께 우리는 하루를 보낸다. 선을 넘는 자들과 전쟁이 남긴 청구서, 테러리스트 그리고 마약과의 끝나지 않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창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그 살상 무기란 다름 아닌 생화학 무기, 즉 생물익 무기와 화학 무기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이자 자신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2020년 노비촉 중독 사건이다. 1980년대부터 암암리에 사용되었던 노비촉은 적은 양으로도 나발리의 자율신경계의 교란을 일으켜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2명의 여성이 발권대에 서 있던 한 남성의 얼굴을 손으로 비비자 남성이 재빨리 얼굴을 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한 것이다. 유기인계 극약 가운데 하나인 VX로 인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사망한 이 남성은 북한 김정은의 이복 형제인 김정남으로 밝혀졌다. 우리의 일상도 충분히 안전하지만은 않다. 2022년 6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여성이 길거리에 떨어진 1달러를 줍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마비되었는데 집회에서는 치사량이 고작 2mg인 펜타닐이 검출되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였다. 한편 이로부터 머지않은 시기에 일본 도쿄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다. 옴진리교의 신자들 몇 명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우산으로 쿡쿡 찌르며 살인가스를 살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테러였다. 다행히 저자는 전쟁과 질병에 맞서는 우리의 보건 의료 체계가 오늘날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면면히 살핀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나발리는 오비독심과 이 약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트로핀 덕분에 노비촉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출근길 살인 가스에 중독된 많은 승객들은 프랄리독심의 활약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테네시주의 집회에는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또 다른 물질이 묻혀 있었는데 이 물질의 구조를 바탕으로 가장 유망한 ADHD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들에게 보급된 마약류 진정제는 우울증이나 PTSD 치료제로 개량되어 병을 완화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모든 독이 약이지만 모든 약이 독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당부한다. 우리는 전쟁과 질병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세대에서 그런 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꾸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들어가며 6살짜리 아들은 최근 들어 블록에 조금 흥미가 생겼다. 이리저리 끼워보고 돌려보고 또 다른 블록들과 맞추면서 모양을 완성해 간다. 한참을 열중하다 이상한 모양을 들고 오며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은 나와 무척이나 닮았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행동이 똑같다. 아들의 블록 조립 과정은 나의 신약 개발 과정과 본질적으로 똑같다. 나는 생리적으로 중요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 열심히 화합물 구조를 변경한다.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화합물 구조를 변경하는 일은 사실 블록 맞추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물론 내가 아는 지식이 6살 아들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화합물 구조에 산소를 연결하거나 탄소를 제거하고 적절하게 길이를 조절하며 유전자 서열을 조작해서 항체를 최적화하는 기술들은 지난 100여 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하지만 지구의 역사는 약 46억 년에 이르고 인류는 수십만 년 넘게 진화해왔다. 이런 인체의 신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과연 6살 아들의 블록 놀이보다 수준 높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는 이미 많은 약이 개발되어 있다. 신약 개발이 매우 어려운데도 매년 50개 가까운 약이 새로이 허가받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약이 날마다 처방되고 있다. 우리 가족이 먹는 해열제나 항생제는 도대체 어떻게 개발된 것일까? 그 옛날 우리가 DNA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아스피린과 타이레놀, 페니실린이 어떻게 시장에 나올 수 있었을까? 관련 자료도 뒤적이고 설명도 듣다가 풍어를 읊는 서단계가 되어 약의 역사를 강의한 지 벌써 7년째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는데 다행히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합리적 설계를 통해 개발된 약보다는 특별한 계기에 의해 개발된 약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합리적인 설계에 기반해서 개발되거나 시판되는 약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용한 약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연히 찾아낸 의약품도 있고
지금이라면 승인이 되지 않을 법한 약이 오랜 시간 사용되면서 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린 예도 있다. 의약품의 합리적인 설계를 강의하는 나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우연과 같은 특별한 계기로 만들어진 약이 많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전쟁도 그러한 계기다. 국가 또는 집단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과학기술도 전쟁에 일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질병 극복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병사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모여 있게 되면 당연히 질병이 생기지 않겠는가. 군대 내무반에 한 명이 기침하는 순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함께 기침하는 쓸데없이 아름다운 전후회의 현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교전 중인 군인이라면 넘쳐나는 부상병과 사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균과 바이러스를 피해 슬기롭게 생활해야만 한다. 전쟁이 질병을 퍼뜨린다. 그리고 그러한 질병을 정복하는 군대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피와 관련된 연구는 전쟁과 질병, 의약품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빅토리아 여왕 알렉산드리나 빅토리아 이전 유럽 황실에 퍼뜨린 혈우병 유전자로 인해 각국 황실의 귀족들이 혈우병에 관한 연구를 독려했지만 실제 성과를 나타낸 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다. 예를 들어 카를 란트슈타이너 커럴 란스타이너에 의해 1901년 ABCABO식 혈액형 분류 체계가 제시되었고 그에 맞는 수혈 시스템이 자리 잡은 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부상병에게 혈액형에 맞는 피를 수혈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다만 급박한 현장에서 일일이 혈액형을 확인하며 수혈하는 것이 번거로웠기에 전쟁 후에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1922년 영국의 보건 공무원 퍼시 올리버 펄스에 얼리버는 자원자들을 미리 모집하고 혈액형을 사전 등록해 필요할 때 연락만 해도 체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1930년 러시아에서는 아예 갓 죽은 사람의 피를 뽑아서 수혈에 쓰기도 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사전에 피를 뽑아둔 후 필요할 때 수혈하는 혈액은행 블러드뱅크라는 시스템의 개발로 이어졌다. 영국이 독일의 전쟁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1939년 9월 1일 혈액은행에 체혈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온 것은 이러한 시스템 개발의 성과이기도 했다. 그렇게 6년 동안 이어질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헌혈이 꼭 좋은 변화만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혈보다는 보관이나 이송이 쉬운 성분혈이 유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염 바이러스 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혈은 1:1 수혈인 반면 성분혈은 한 대에 모아서 배송 후 다시 나누었기 때문에 한 팩의 나쁜 피가 전체를 오염시킨 것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는 성분혈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수혈을 경험한 군인 중 22%가 간염에 걸리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부분 비형 간염이었는데 이후 연구가 이루어지며 비형 간염 백신과 치료제 등이 개발되었고 이 공로에는 노벨상이 주어졌다. 하지만 참전용사들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분혈은 새로운 발견을 이끌기도 했다. 혈액의 구성 성분을 연구하면서 High Density Lipoprotein과 Low Density Lipoprotein을 찾아낸 것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지질 단백질이다. 다만 발견 초기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름과는 다르게 비중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 효율적인 분리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들과 고지혈증의 관계도 전쟁을 계기로 드러났다. 초원 심분리기를 이용해 혈액 속 HDL과 LDL을 훨씬 더 정밀하게 분리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반 초원 심분리기를 이용해 혈액의 세계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본 사람은 존 고프만 잔 가프맨.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폭탄의 원료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초원 심분리기로 분리하던 사람이었다. 혈액 연구의 예에서 보듯이 전쟁과 질병, 의약품은 잘 맞춘 세 바퀴 물레방아처럼 엮여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꼭 혈액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제국주의 시절 아프리카 탐험가에게 지급된 기생충 약, 제2차 세계대전 중 개발된 페니실린, 병사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마약류 각성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모르핀은 남북전쟁 당시 진통제로 더없이 소중한 약이었지만 정작 모르핀의 원료인 아편은 아편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역설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전쟁과 질병은 끊임없이 교류하며 인류를 괴롭혀왔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질병의 역사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는 코로나19가 세상을 어떻게 멈추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인류사에 끼친 영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위험한 악당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과 질병의 역사에 의약품이 끼어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의약품이 때로는 전쟁의 선봉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다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전쟁과 전쟁이 남긴 질병, 의약품과 함께 우리는 하루를 보낸다.
전쟁과 질병, 의약품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책이나 영상은 시중에 많이 있어 굳이 한 권을 추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이들이 서로 얽혀왔던 역사와 현실에 집중한다면 괜찮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었다. 전쟁, 질병 그리고 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능한 한 쉽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다. 앞으로 소개할 수많은 전쟁이나 질병, 의약품, 인물은 관련 역사에서 미친 존재감을 자랑할 것이니 편하게 읽기를 바란다. 전쟁, 질병, 약, 이들이 펼친 기나긴 악연의 역사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마치며 전쟁이 없으면 약을 못 만들까? 말이 길어지면 할 말이 더 생기는 법. 원고를 쓰면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다. 맨날 전쟁 그러고 있는데 전쟁이 없으면 약학자들은 약을 못 만드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들어가는 글에서도 밝혔듯이 의약품 개발이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그 우연한 계기 가운데 하나로 전쟁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은 그런 예를 이야기와 함께 엮은 책이다. 모든 약이 전쟁 때문에 개발된 것은 결코 아니며 심지어 이제는 합리적 분자 설계로 만드는 의약품이 훨씬 더 많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을 이어가던 1970년대 의약품 개발은 1차 황금기를 맞았다. 위궤양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항생제, 항암제 등 각종 약물이 쏟아져 나오며 의사들을 끊임없이 공부시킨 때다. 그 뒤 시행착오를 거친 학계는 2000년대 들어 더 강해져 2차 황금기로 돌아오는데 이때는 의약품 개발 시스템 자체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예전처럼 특별한 계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예전의 사람들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리면 죽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일부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만큼은 생존율이 높아져서 드라마 작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글리베클리베키라는 약물이 2001년부터 시판되었기 때문이다. 이 약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어떤 단백질을 저해해야 하는지, 어떤 물질이 저해할 수 있는지, 어떤 기전으로 저해하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임상시험도 안전성과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루어졌으며 소문이 나자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자원하겠다고 먼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예전에는 화합물이 우연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약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을 통해 얻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운 좋게 실수로 얻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화합물에서부터 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저해하면 약이 될 것인지를 먼저 연구한다. 1980년대를 지나며 생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우리 몸의 각종 단백질에 대해 깊이 있게 바라보며 나타난 변화다. 2003년 휴먼 게놈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뒤이어 단백질 연구가 고차원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건드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이런 목표 단백질 주로 효소 또는 수용체 을타깃 타겟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표적을 뜻하는 보통명사이지만 이쪽 업계에서는 고유명사처럼 쓴다. 2022년을 지나는 지금 어지간한 질병에 대해 타깃을 다 찾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단백질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단백질을 저해했을 때 질병이 줄어들지,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무 일도 없을지는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좋은 타깃을 하나 찾으면 여전히 네이처, 나사이언스에 논문이 실리고 제약회사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는 것이다. 타깃을 찾으면 그 타깃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야 한다. 어떤 물질이 잘 저해할지는 참으로 막연한 일이기에 많은 화합물을 테스트한다. 다행히 사람들이 그동안 화합물을 참 많이도 만들어 놓았다. 제약회사에서는 100만 개 이상의 화합물을 테스트하는데 이때 100만 마리의 쥐를 키워 해당 실험실을 지옥으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보통은 세포를 접시에 키워놓고 화합물을 떨어뜨려 변화를 본다. 화합물을 많이 테스트하면 바로 약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은 좀 괜찮은 화합물을 선별한 후 다시 구조를 변형하며 약효를 최적화한다. 단백질과의 결합 양상이 어떤지, 화합물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이 흡수되고 배설되는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며 개발을 이어나간다. 굳이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예인을 데뷔시켰다면 이제는 오디션을 통해 그럭저럭 괜찮은 연습생을 뽑고 긴 훈련을 통해 데뷔시킨다고 할까?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많은 성과가 나오는 것도 연예인의 경우와 비슷하다. 당장 글리백만 해도 유전자나 타깃 단백질에 대해 1960년대부터 연구가 이어졌지만 이 타깃 단백질을 저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기적은 이루어졌다. 한때 살바르산이나 페니실린에 주어졌던 영광의 별칭, 마법의 탄환 매직 볼let이라는 단어는 이제 글리백을 일컫게 되었다. 물론 최근에는 더 좋은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어 그 별칭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법의 탄환이 남용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 약에나 붙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길 바란다. 페니실린, 면역항암제처럼 노벨상을 받거나 살바르산, 글리백처럼 시대를 대표하는 물질에 주어지는 영광의 별칭이다. 약학자들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쟁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아주길 부탁드린다. 전쟁과 질병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만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약소국들은 대부분 중립국을 선언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전쟁 시작과 함께 깔끔하게 점령해버렸다. 중립국을 선언한다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인구의 10분의 1을 현역병으로 동원하고 예산을 끌어모아 무기를 현대화하고 산악 게릴라전까지 결심한 스위스 정도는 되어야 중립선언을 할 수 있다. 중립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고대 로마 시절부터 내려오는 격언 중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있다. 군사력을 통한 전쟁 억지력을 강조한 표현이자 1500년 동안의 생명력을 가지는 명언이지만 정작 이 말을 지키지 않아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다. 그렇다면 질병은 어떨까? 우리는 질병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까?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즈더브린 에이지티은 1987년에 개발되었다. 에이즈라는 질병이 학계에 본격적으로 보고된 것이 1981년이고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 1984년인데 3년 만에 약이 만들어진 것이다. 3년이면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신 의약품을 3년 만에 만들어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30년이 지나도 못 만드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에이즈 치료제가 이렇게 빨리 개발된 이유는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는 1984년에 정체가 밝혀졌지만 이런 성질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HIV의 핵심 효소인 역전사 효소는 1970년대에 연구되어 생화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심지어 지도부딘이라는 화합물도 1964년에 이미 개발되어 있었다. 나오지도 않은 질환에 어떻게 약이 개발되었나 의아한 독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항암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었다. 비록 항암 효과는 떨어지지만 약으로 개발할 경우를 대비해 간단한 유망주 리포트를 이미 작성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20여 년 뒤 역전사 효소가 핵심인 질병 에이즈가 세상을 뒤흔들었을 때 사람들은 부랴부랴 지도부딘을 창고에서 꺼내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코로나 백신도 그렇다. 유례없는 속도로 백신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모더나 백신이라는 개념을 전부터 연구했기 때문이다. 지금 개발한 대부분의 코로나19 치료제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화합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전 준비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너무 절박할 필요는 없다. 전쟁이나 질병이 나날이 무서워져 가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는 방어 체계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대급이어서 어느 정도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더군다나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빠르게 발전한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종식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전과 같은 악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00년간의 기술 발전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선조들에 비해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과 질병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세대에서 그런 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꾸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과 질병을 넘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